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5강 진도 나갈 차례죠?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 흐름도를 배울 거예요. 이제 경매 절차 흐름도 딱 듣기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굳이 무슨 경매가 절차 진행되는 거를 내가 굳이 알아야 되나? 그런 거 몰라도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경매 절차 흐름도를 정확하게 깨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나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항고가 들어온다든지 불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연기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차를 모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예요? 법무사가 와서 돈 주고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럴 것 같으면 왜 공부해요?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경매 절차 흐름도는 그뿐만 아니고 앞으로 특수한 권리 물건들, 유치권, 뭐 법정 지상권, 뭐 지분 경매 이런 것들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항상 계속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집중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경매 절차 흐름도는 2개의 강의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고 다음 강의 때 또 경매 절차 흐름도 이어서 갈게요. 자, 전부 다 마음을 가다듬고 교재는 12페이지 펴놓으시고 강의는 시작하도록 하고. 자, 칠판 보세요. 각각 을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대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뭐죠? 이제는 바로바로 나와야 되죠. 금전을 쓰라고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빌려줬을까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15년 3월 1일까지 갚아라.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리고 2015년 3월 1일이 왔습니다. 을은 채권자죠. 물권자 아니죠. 채권자예요. 갑은요? 채무자죠? 자, 을이 찾아가갖고 갑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2015년 3월 1일이 됐으니까 1억을 나한테 줘야지. 그런데 갑이 어떠한 이유로, 사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무슨 핑계로 돈이 없대요. 근데 을은 이 날짜 맞춰갖고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을은? 칼 들고 가요? 국가를 찾아가야죠. 국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소송을 신청하겠죠. 그리고 국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돈 빌려주는 계약을 하고요. 1억을 빌려줬고요. 오늘 2015년 3월 1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돈을 안 주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죠. 여기까지 공감되시나요? 그러면은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네가 진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1억을 빌려줬고 2015년 3월 1일날 돈을 받기로 해서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을이 진정한 채무자인지 갑이 진정한 채무자인지 을이 진정한 채권자인지 확인을 하고 확인 판결을 합니다. 확인 판결을 해요. 그러면 이 확인 판결문을 가지고 갑소유의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이제 집이라고 해볼게요. 이것을 집이란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자산에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왜 경매 신청해요? 내가 받을 돈 1억을 이 집 팔아서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요. 결정이 됩니다. 무슨 결정? 경매 개시 결정이 돼요. 기간은 2일에서 3일밖에 안 걸려요. 경매 신청을 하고 이틀에서 3일 뒤에 바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경매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이 됐죠. 자,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만 할게요. 보세요, 칠판. 자, 이거부터 잡고 넘어갈게요. 자, 을이 경매 신청한 거 맞죠? 경매 태생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경매는요, 임의 경매가 있고요, 강제 경매가 있어요.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그럼 강제 경매는 뭐냐? 임의 경매는 뭐냐?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필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임의경매는 말 그대로 임의로 경매를 신청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저번에 담보물건 배웠었죠. 그 중에 근저당권 있었죠.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요, 돈 빌려준 금액과 채권자 구역 적고, 그리고 갚을 날짜 적고 해서 그 부동산에 등기를 해버려요. 맞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게 확실히 등기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공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날짜가 됐는데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이게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등기부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안 됐으면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근저당권자가 임의로 그냥 경매에 집어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판결이 필요 없다고요. 왜?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왜 분쟁거리가 없어요? 그럴 때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거고요. 강제경매는 이런 거죠. 임의경매랑 틀려요. 분쟁거리가 있어요. 분쟁거리가 있을 때 그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강제경매예요. 채권자 을과 채권자 갑이 금전소비대차 계약했는데 돈 갚을 때가 됐는데 돈을 안 갚았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안 나와 있잖아요. 확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확인 판결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판결문으로 경매 신청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강제경매라고 부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임의경매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두 차이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입찰에 참여했어요. 임의경매를. 내가 낙찰받았어요. 근데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채무자, 갑 있죠? 이 자산을 경매 진행한 거죠. 이 채무자가 내가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취하시켜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갚아버리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참 기분 나쁜 게, 자, 우리가 병이라고 보자고요. 갑을병정 중에 병. 저희가 이 자산을 낙찰받았어요. 현장 조사하고 물건 분석하고 권리 분석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낙찰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품을 팔았는데 갑자기 지하돼 버리면 이거 다 휴지가 되는 거잖아요. 없었던 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경매는 이런 점이 있는데 강제경매는 또 틀린 게 있어요.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똑같이 현장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력에 품을 팔아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돈을 갚아서 내 집을 지키려고 해요. 취하시키려고 해요. 이때는 임의경매가 조금 틀린다.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강제경매일 때.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럼 한 6개월 넘게 걸려서 소송을 통해가지고 취하는 시킬 수가 있는데 그 과정과 비용이 피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자산을 1억 말고 한 8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입찰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한 600만 원을 내고 입찰에 참여했었다. 근데 지나서 누군가 지연을 시키려고 한다. 갑이. 이때 내가 드린 비용 600만 원 있죠. 입찰 보증금 있죠. 이건 돌려받겠죠. 취하되는 거니까 이 금액은 돌려받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내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한 500 더 얹어주세요라고 얘기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내가 취하 동의서를 써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태생에 따라서 절차상 달라지는 구조, 그리고 또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놨으면 좋겠고,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꼭 알아두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어렵진 않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결정과 판결의 차이는 뭘까요? 자, 이렇게 또 나눠볼게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신청사건과 소송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큰 타이틀을 재판으로 나눠볼게요. 재판으로 두고 큰 타이틀을. 재판은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 재판은. 근데요, 이 재판이 신청사건과 소송사건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신청사건은요, 항상 결정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정. 그쵸? 소송사건은요, 판결이라는 결정이 나와요. 판결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 사건일 때는 결정, 소송 사건일 때는 판결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다. 누군가 불복할 수도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항고를 한다는 표현을 써요. 불복을. 이 항고가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때는 재항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판결은요. 불복하고 싶어요. 똑같이. 그러면은 항소한다 그래요. 고가 아니고. 그리고 이 항소에 대해서 또 불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고. 상고를 한다는 표현을 써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신청사건과 소송사건의 차이가 뭘까요? 그 개념 잡을게요. 신청사건은요,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보드마카 펜이죠? 이건 뭐예요? 이건 칠판 지우개죠? 자, 이거 누가 봐도 칠판 지우개죠? 이걸 보고 누가 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지우개예요. 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누가 봐도 지우개인데 이 지우개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지만 판사님이 땅땅땅 해서 이건 지우개다라고 해주는 이 한마디가 필요할 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해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분쟁거리가 없는 거예요. 신청사건은. 그랬을 때 신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사건은요. 분쟁거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A는 짜장이라고 우기고요. B는요. 짬뽕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이건 짜장일 수도 있고 짬뽕일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사님이 이게 짜장인지 짬뽕인지를 구별해 줘야 돼요. 맞나요? 이랬을 때는 소송사건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의 손에 들어줘서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신청사건이니까 결정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요, 이때부터는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강의 때 전부 다 나열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것들은 안 중요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 결정을 하고 매각을 준비하는 이 기간은요, 3에서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실제로는요, 6개월이 아니고 1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절차상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3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더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서 매각 기일이 잡힙니다. 매각 기일이 뭐겠어요? 경매 입찰하는 나라니에요. 그쵸? 이 매각 기일이 잡히면요, 여러분들이 이때 가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입찰은요, 법률용어로 이제부터 외워야 돼요. 공부하시려고 안 먹었으면은. 입찰을 한다는 거는 매수신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수신고.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 앉아 계신 판사님이, 집행관님이 입찰하실 분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매수신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때 모르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매수신고가 뭔지도 모르면 되게 창피하죠. 기본인데, 그쵸? 많은 사람은 매수신고를 했겠죠? 이 중에서 가장 높이 쓰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낙찰이 돼요. 이 낙찰은요, 법률용어로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논리가 없어요. 최고가로 매수 금액을 신고한 사람이래요. 그쵸? 법률용어는 쪼개서 읽으면 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낙찰 받았어요. 그럼 난 낙찰자예요. 지금부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낙찰 받은 사람일 뿐이지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약 일주일, 7일이라고 적을게요. 7일이 지나면요, 어떻게
어떻게 적어줄까? 이렇게 적자. 결정이 또 한 번 됩니다. 무슨 결정? 허가 결정. 이 7일간 이 낙찰받은 이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받은 저 자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간이에요. 7일이. 이해되셨나요? 자, 좋아요. 이때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낙찰자를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매수인.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에는 있어요. 무슨 권리? 돈만 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돈만 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기까지예요. 자, 원래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한번 결정이 됐으면, 허가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때 돈을 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결정이 되는데 뭐 또 이제 잔금을 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돈만 내면 소유권 취득할 권리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경매 절차는요, 민사집행법상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더 가져요.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은 확정을 합니다. 뭐를? 매각을 하기로 확정을 해요. 그래서 매각 확정 기일이라고 불러요. 되게 이상하죠? 이게 무슨, 왜 이런 취지로 한 번 더 가냐면은 어쨌든 남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중의 신중을 더 기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만약에 불복을 할 게 있으면 누군가라도 불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재산이 지금 강제로 매각하고 있는 건데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항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항고, 뭐 이의신청 이런 건 다 배울 건데 어쨌든 이렇게 신중한 기간을 둡니다. 그럼 총 2주네요? 맞나요? 좋아요. 총 2주의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대금 납부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도 7일이죠? 잠깐만요. 아니죠. 확정이 되고 나서 3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한 달이죠? 잔금 납부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때 잔금 납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뭐예요? 소유권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등기하면 소유자가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등기는 형식주의예요. 내가 잔금 납부를 하는 그 순간 나는 소유자예요. 저 자산의 주인. 자, 소유권자가 됐어요. 그럼 이때부터 뭘 할 수가 있냐면은 파란 펜으로 적을게요.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뭐냐? 인도하라는 명령을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살고 있는 점유자한테. 점유 권한이 없는 사람. 점유 권한이 없죠? 왜냐면 지금 소유권자는 낙찰받은 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아닌데. 그럼 불법 점유자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좀 나한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 좀 해주세요. 신청을 해요. 그리고 추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또 쪼개서 읽어볼게요. 점유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이때 딱 잔금 납부를 했는데 갑이 갑자기 이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월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척. 아직 등기 안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증금 받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낙찰받고 임차인 보증금 내가 인수해야 돼요, 갑자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유가 갑자기 이전되거나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미리 해줍니다. 그래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어떠한 뒤로의 행위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어장치인데 모든 물건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인도 명령 신청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이 다뤄드릴 거예요. 아주 깊이. 그냥 절차상 이걸 한다는 걸 제가 지금 끼워 넣은 거예요, 이때. 자, 그리고 대금 납부를 했어요. 법원이 돈 받은 거죠. 그럼 법원이 지금부터 뭐 합니까?
약 평균적으로 30일. 두 달도 될 수가 있어요. 30일 뒤에 배당을 하죠. 누구한테 배당을 해줄 거예요? 누구한테 배당을 해줘요? 자, 얘가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이걸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동시에 낙찰받은 나는, 이건 법원이 할 일이죠? 지금부터. 이건 법원이 할 일이 맞나요? 배당해주는 건? 나는요. 낙찰자인 나는 명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대중납부하고 소유권자니까. 명도. 눌렀어? 명도. 그래서 나중에 명도 자세히 다룰 건데, 이 위치까지 왔으면요. 인도 명령 신청부터 일단 넣어놓고, 이제 그 현재 점유자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소유권 잔금 납부를 했는데 집을 좀 비워주셔야겠는데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말이 잘 안 통한다. 그럼 인도명령 신청했죠. 그럼 그 다음에 결정이 된다고요. 약 2주 뒤에.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2주 뒤에 결정이 돼요. 이거 다 배웠죠? 신청 사건이니까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 집행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다. 이거는요, 6개월 내에 안 해놓으면 인도명령 신청 못합니다. 소송해야 돼요. 그래서 잔금 납부할 때 인도명령 신청도 법원에서 같이 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 매각의 준비 과정에서 준비 과정을 배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준비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한 거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떨어져요. 자, 정리할게요. 자, 갑이요. 을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을이 돈 받을 때가 됐는데 갑이 돈을 안 주니까 소송을 해서 확인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경매 신청을 했다. 근데 자, 신청 사건이니까 소송이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소송은요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려요. 짧게 걸려도. 근데 신청 사건이니까 2, 3일 만에 바로 결정해버린단 말이야. 경매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자, 그 다음에 매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요.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길게는 1년도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간이 지나가고 매각 기일을 정한다. 그럼 우리는 그때 맞춰갖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하는 걸 보고 매수 신고를 한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을 보고 낙찰자라고 불러요. 우리는 법률 용어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부르죠. 이때 권리는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 그리고 낙찰 받은 뒤로부터 일주일, 약 7일 이후에 또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결정? 허가 결정. 낙찰자가 이 물건을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하겠다는 결정이에요. 자, 이때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돈만 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매수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른 법률에서는 다 결정이 되면 그걸로 끝인데 경매 절차, 민사집행법상으로는 결정이 되는데 또 한 번의 절차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매각 확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렇게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 또 매각 확정, 이건 또 뭐냐? 타인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에 기하자 해서 이렇게 일주일 더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매각 확정이 된 날짜로부터 30일의 잔금 납부 기간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이 기간 내에 잔금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잔금 납부를 하면 소유권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잔금 납부를 한 때로부터 법원은 그 잔금 납부한 이 돈을 가지고 약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배당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채권자들한테. 비참치 않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대금 납부. 법원은 배당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이때 동시에 우리는 낙찰자로서 명도도 한다고 그랬어요. 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등기를 했을 때가 소유권자가 아니고 잔금 납부했을 때 소유권자예요. 그리고 이때 함께 하는 게 인도명령 신청도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로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플러스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를 합니다. 촉탁 등기 신청을 해요. 이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주 뒤면 등기부등본은 등기권리증을 낙찰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단어가 어렵죠?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이에요. 이게 뭘까요? 보통 매매를 할 때는요, 매도자와 그리고 우리가 낙찰받은 매수자가 함께 만나가지고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등기한 거를 지금 경매를 당한 사람이 협조해줄까요? 내가 원치 않게 경매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해달라고 촉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권으로. 그래서 촉탁 등기 신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예, 그래서 단어는 외워두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매의 대상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임의경매는요, 담보물권처럼 이미 담보로 근저당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등기부등본에 얼마 빌려줬다,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등기부에 다 공시를 해놨는데 그 날짜가 됐음에도 안 갚았을 땐 소송이 따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소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채권자, 그러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임의로 그냥 경매 신청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님이 결정해 주시겠죠. 오케이? 강제경매는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님의 확인 판결문을 통해 가지고 경매 신청했을 땐 강제경매라고 했고, 강제경매에만 유일하게 낙찰을 받고 나서 내가 잔금 내려고 그러는데 재무자가 돈을 갚고 취하를 시키려고 그런다. 이랬을 때는 닥쳤던 개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랬을 때는 강제경매만 유일하게 재무자가 취하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강제경매는 유일하게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재무자는. 그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법원에 입찰을 할 때 냈던 입찰 보증금에 플러스 알파에서 좀 더 받아서 내 수고비는 챙길 수 있다 그랬어요. 나름대로 꽤 괜찮은 재테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리고 임의경매는 낙찰자의 동의 필요 없이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채무자는 취하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2차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청사건과 소송사건인 거 말씀드렸었죠? 신청사건이니까 결정으로 결론이 나온다고요. 소송사건이었으면 판결로 결정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항상 신청 결정, 신청사건 결정, 소송 판결, 소송 판결. 신청사건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항고에 대해서 또 불복이 있을 때는 재항고. 그리고 소송사건일 때는요, 불복이 있어요? 항소한다 그랬죠. 항소했는데 또 안 받아들여졌어. 그때는 상고한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경매 낙찰받고 하다 보면, 명도를 하다 보면 소송을 해야 될 일도 있고요.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써먹는 거잖아요. 경매하면서. 그쵸?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